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 전 민심의 척도로 여겨졌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큰 격차로 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누르고 압승했는데요. 56.52% 대 39.37%로 득표율 차이는 17.15%포인트였습니다. 당초 전망보다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여야 정치권의 반응 역시 많이 달랐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거 패인을 냉철히 분석해 총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 첫 일성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철회해달라는 대통령실을 향한 요청이었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의 선거사무소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7.15%포인트의 격차 패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폭삭 망했다, 역대급 참패, 수도권 민심을 확인한 계기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망했죠. 네, 폭망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당이 약세인 지역과 또 수도권 등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당장의 요구는 대통령실을 향했습니다. 주식 파킹 논란 등에 휩싸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선거 패배의 원인과 대책을 놓고 당내에선 이견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지도부로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졌고 국민의힘과 정부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구청장 한 자리 때문에 지도부가 사퇴하라는 건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도부 책임이 아니라는 의견의 배경엔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이었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보궐선거를 만든 당사자가 다시 나왔다는 것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제일 큰 요인이 아닌가. 자칫 정권의 오만함으로 국민들이 비친 것은 아닌지. 총선에 6달 앞둔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을 확인한 여권으로서는 국정 기조는 물론 당정 관계까지 종합적인 점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일단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한 계기가 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내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선거 결과를 어제 늦게까지 지켜봤다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결국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후보로 지명된 지 약 한 달 만인데요. 주식 파킹 의혹부터 배임 의혹에 청문회장 이탈까지 수많은 논란에 휩싸였던 김 전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께 누가 돼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30일 만에 김행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늦게까지 강서구 보궐선거를 지켜봤다며 선당 후사의 자세로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명 당시부터 여가부 폐지를 앞세운 김 후보자.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먼 그대라며 가짜뉴스라고 해명했지만 친구 관계를 맺기로는 너무도 먼 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전시회에서 함께 촬영했던 사진이 잇따라 나오자 말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설립했던 언론사 위키트리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과거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될 때 백지 신탁을 피하려 신우이에게 이른바 주식 파킹을 했다는 의혹. 신우이는 백지 신탁 대상자가 아닙니다.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도 아닙니다. 여기에 경영권과 관련한 배임 의혹, 여성 혐오 기사 논란이 줄을 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출근길 문답도 돌연 중단한 채 청문회장에서 낱낱이 밝히겠다고 장담했지만 부실한 자료 제출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고발하세요. 급기야 여당 의원들을 따라 청문회장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초유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청문회 파행 이후 김 후보자는 오늘 오전까지도 해명 자료를 내가며 버텼지만 선거 후폭풍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자진 사퇴를 결심했으며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국무위원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김행 후보자의 사퇴로 대통령실을 향한 여당의 요구는 일단 받아들여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선거 결과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는데요.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패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짧았습니다.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기대 이하의 성적표에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도 선거 결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괴롭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참아야 한다는 반응부터 총선을 앞두고 충격요법은 성공이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애써 선거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구청장 선거 하나로 정권 중간 평가라는 것은 너무 나간 분석이라며 김태우 후보에 대한 재신임 선거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여당이 공천하지 않을 거란 관측을 뒤집고 김태우 전 구청장을 선거에 내보낸 건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출마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 대통령과 한 라인이 개통돼 있고 집권 여당이 팍팍 밀어줘서 유세 초반 대통령과 통하는 실세 후보라는 점이 강조됐는데 이 전략은 김태우의 패배가 아니라 대통령의 패배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패배다 한마디로. 대부분 확정 판결 받은 후보를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을 시켜가지고 선거에 내보낸 거는 그건 대통령의 의지였잖아요. 여당 지도부의 요구에 일단 김행 후보자는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습니다. 선거로 드러난 민심에 대한 첫 대응입니다. 당장은 추가 인적 쇄신까지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게 대통령실 기류입니다. 대통령실은 하반기 민생과 경제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민주당의 승리로 생각하지 않겠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다만 국정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고 봤는데요.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에 보궐선거에서도 승리하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당선 윤곽이 드러난 시점 민주당 지도부는 진교훈 후보의 선거사무소로 모여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집에 머물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국정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면서도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고 한때 집권당이던 민주당의 안일했음을 성찰하겠다면서 자세를 낮췄습니다.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정 폭주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국민을 향해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에 대해선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가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민심의 반영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총리의 해임, 법무부 장관의 파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보궐선거까지 승리하면서 반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역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대표는 단식 치료를 마치고 첫 유세 지원을 나선 자리에 이어 선거 후 SNS에서도 당내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손잡고 민주당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더 이상 독선적 퇴행적 인사로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지금까지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실 상황까지 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정치팀 조희원 기자와 계속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서울 25개구 가운데 단 한 곳의 보궐선거였어요. 그런데 상당히 열기가 뜨거웠단 말입니다. 자, 이번 선거의 키워드 대통령, 윤심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 네, 이번 선거 구도가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보는 기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여당에서 지역 일꾼론을 부각시키면서 뒤에 힘 있는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강조했었고요. 네. 야당은 반면에 이 정권 심판론을 외치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도로 보면은 이번 선거 결과는 정권 심판론이 더 민심을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의 패배라는 유승민 전 의원의 분석이 나온 겁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거다 이런 관측도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친윤석열 지도부로는 내년 총선에서도 참패할 거다 이런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은 맞습니다. 네. 당장은 이 지도부 교체론이 다수의 의견이거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불거지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지금의 지도부가 얼마나 이 대통령실의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을지를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은데요. 네. 지도부가 우선 혁신이나 총선 기획단을 조기 출범시키는 쇄신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이 쇄신안이 쇄신을 하겠다는 신호에 그치고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비윤계 의원들 그리고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 교체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게 오늘 취재해본 여당 의원들의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은 곧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할 텐데 이 대표 체제가 공고해진 것 같습니다.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 네, 일단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대표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수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 건 맞습니다. 네. 이 대표도 그래서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당내 분열이 노출이 됐는데 이게 아직 잠재되어 있는 변수입니다. 해결이 그렇죠. 안 됐어요. 보궐선거가 쪽지 시험이라면은 내년 총선은 수능 시험에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영장 기각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 승리에 힘입은 지도부가 안주에서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은 또다시 참패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조희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오늘로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도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을 멈추지 않았고 하마스도 로켓 공격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저희 MBC 취재진이 이스라엘 현지에서 사흘째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취재 내용을 먼저 보시고 나서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손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폭발음이 울리고 주택가 한가운데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피가 흥건해진 집 안에서 한 남성이 실려갑니다. 전쟁 사흘째인 지난 9일 밤 이스라엘 땅 안에서 무슬림끼리 모여 사는 마을인 아부고시에 하마스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공습경보도 울렸지만 무슬림 마을에 사는 이브라임 씨 가족은 대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마스를 지지하는 아랍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이렇게 주택가 한가운데 포탄이 떨어져서 사람이 사는 집도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들이 신성시하는 모스크도 불과 7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겠다며 대학에 입학한 지 한 달 만입니다. 하지만 이브라임 씨는 하마스 측이 의도적으로 아랍인 마을에 포탄을 쏜 것이 아니고 정당한 방어 행위라고 믿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먼저 중단돼야 한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서안 지역에도 오늘 하마스 측의 미사일이 여러 발 떨어졌습니다. 레바논과 시리아 등 주변국들에서 날아오는 포탄도 피해 지역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철통 방어 체계로 알려진 아이언돔 역시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쟁 초반엔 대량 공격에 어쩔 수 없이 뚫린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여전히 탐지조차 하지 못해 공습 경보 없이 떨어지는 미사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곳은 가자 지구에서 3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조금 전 공습 경보도 없이 미사일이 떨어져서 불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폭격에 피해자들이 속출해 실종자 센터도 북새통입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전황에 이스라엘을 떠나려는 인파들로 공항 출국장은 마비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현장에 나가 있는 손영 특파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손 특파원, 어제는 가자지구 인근 지역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동을 한 거죠. 6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던데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스라엘 서예루살렘 아부고시 마을 주택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 보이는 건물이 하마스 측에 의해서 폭격을 당해서 피해를 입은 건물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방공호에 들어간 문이 완전히 파괴돼 버릴 정도로 위력이 컸습니다. 다행히 마당에 떨어지면서 건물 자체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마을은 전통적으로 아랍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불과 70m 앞에는 무슬림들이 신성시하는 모스크 사원도 있습니다. 하마스가 모스크 사원들을 지켜야 한다고 공언해온 만큼 하마스의 공격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만큼 하마스 측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가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이곳 서예루살렘 지역을 통해서 하마스 측의 테러범이 침입을 시도하다 사살되기도 했습니다. 또 몇 시간 전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서안 지역에도 미사일이 여러 발 떨어졌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60km가량 떨어진 곳인데도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저희 바로 위 하늘로도 군 헬기가 수시로 오가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취재진의 숙소는 이스라엘 예비군들의 군대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저희도 방을 빼야 했습니다. 예,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건국 이래 최대의 비상 상황이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손 특파원이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서도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어제 현장에서 중계를 해드렸던 스데롯 지역 근처는 저희가 철수당한 이후 폐쇄됐습니다. 마을에 숨어있던 하마스 측 테러범들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살된 하마스 테러범들 중 일부의 가방에서는 IS의 깃발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젯밤에는 공중 침투 경보가 울려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오작동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제 하루 사이에만 이스라엘 전역에서 400여 차례의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한때는 공습 경보 어플리케이션이 해킹을 당해서 엉뚱한 지역을 경고 지역으로 알리는 등 사이버 공격도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언론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언론 담당을 뒀는데 어제는 언론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예비군에 소집돼 곧 전투에 투입된다면서 황급히 전화를 끊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양측의 사망자는 이제 2,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향해서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지상군의 투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마스 측은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인질 교환을 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유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굉음과 함께 곳곳에서 먼지 기둥이 솟아오르고 사방으로 건물 잔해가 흩날립니다. 이스라엘 시가지에도 로켓이 떨어져 자동차는 벌집처럼 구멍이 뚫렸고 공포에 질린 시민들은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엿새째를 맞으면서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공습을 당한 가자 지구의 사망자가 하루 만에 200명이 늘면서 양측의 사망자는 각각 1,200명으로 집계됐고 부상자 수는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한 보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כל איש חמאס הוא בן מוות. חמאס זה דאעש ונרסק ונחסל אותו כפי שהעולם ריסק וחיסל את דאעש. 36만 명의 예비군에 총동원령을 내려 지상 작전을 준비 중인 이스라엘은 정치권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상전 개시까지 하마스의 전력을 최대한 약화시키기 위해 가자지구 공습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점령군이 잔혹한 공격으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미국 CNN에 우리에 대한 공격이 끝났을 때만 인질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는 물론 하마스와 연대하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도 교전을 벌이고 있어 가자 지구에 이어 레바논 국경 지역에서 제2의 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이스라엘이 전면 봉쇄에 나서면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전기도, 물도, 먹을 음식도 없는 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유일한 발전소마저 가동을 멈췄고 병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위기에 빠져 있는데요. 보다 못한 이웃 나라 이집트가 나서서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서 6시간 동안 휴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경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가 끊겨 사방이 어두컴컴한 건물 안. 사람들이 플래시 하나와 핸드폰 불에만 의지해 건물 잔해에 깔린 사람들 가운데 생존자를 찾느라 안간힘을 씁니다. 현지 시간 11일, 팔레스타인 230만 명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에 위치한 유일한 발전소가 연료 부족으로 전력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로부터 들어오던 전기는 하마스의 공격 직후 전면 봉쇄 조치로 이미 끊겼습니다. 병원들은 비상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이틀에서 최대 나흘 뿐. 알자지라 방송은 가자 지구가 수세기를 거슬러 중세 시대로 돌아가 붕괴 직전이라고 참혹함을 전했습니다.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팔레스타인은 국제사회에 인도적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There has to be a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order to avoid a looming catastrophe. 이집트도 인도적 지원을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6시간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이집트가 제한적 휴전 상태에서 가자 지구와 이집트 간의 유일한 통로인 라파 통행로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하는 계획을 미국 등과 함께 논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We need more trauma supplies. We need intravenous fluids. We need bandages. We need anesthetic equipment. We need surgical equipment, and all the different supplies, equipment, medicines that you need.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모두 아직 휴전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하면서 전쟁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지목하면서 이번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 하마스의 공격은 홀로코스트 이래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간이라며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을 직접 지목하면서 이번 사태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We moved the U.S. carrier fleet to the eastern Mediterranean and we're sending more fighter jets there in that region and made it clear to the Iranians, be careful. 이란이 하마스나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식으로 대리전에 나서거나 중동 지역 미군을 공격할 경우 전쟁이 확산될 것을 우려한 겁니다. 미국은 적대적 세력이 전쟁 확대를 시도하면 곧바로 행동에 나서겠다며 이스라엘 인근 해역의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에 이어 아이젠하워 항모전단의 추가 투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tart that deployment in the coming week or so. They will be going initially across the Atlantic and into the Mediterranean, where they will be available if needed.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군의 지상전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지상전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커지면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군사 지원에 나선 미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국제법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로 향한 블링컨 국무장관은 실종된 미국인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가자 지구의 민간인 대피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하마스가 인질들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이렇게 잔혹한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태는 IS나 알카에다 같은 극단주의 테러 단체와 매우 유사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인터넷마저 비윤리적인 무기로 삼고 있는 건데요. 윤성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하마스가 SNS에 실시간 중계를 한 이스라엘 일가족 납치 영상입니다. 집에 들이닥친 무장대원들이 가족들에게 총구를 들이대며 위협합니다. 채팅창에는 인질들을 조롱하는 댓글까지 연이어 올라옵니다. 하마스는 인질이 된 민간인과 군인을 마구 폭행하는 모습도 잇따라 올리며 이스라엘에 대한 응징이라고 선전했습니다. 인질 4명을 거리로 끌고 나와 처형한 정황이 담긴 영상까지 당당하게 공개했습니다. 이런 폭력 영상들은 단 며칠 새 수백만 뷰를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עצוב לנו, אנחנו כל לילה רואים את הזוועות האלה. קשה לנו לראות שיש חולי אדם, שיש אנשים כאלה שיותר גרועים מדאעש. SNS의 영상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하마스의 방식은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IS나 알카에다와 판박이입니다. IS는 인질들을 참수하거나 총살하는 영상까지 공개해 충격을 줬는데 이런 영상들을 협상력을 높이고 공포심을 심어주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כל איש חמאס הוא בן מוות. חמאס זה דאעש, ונרסק ונחסל אותו, כפי שהעולם ריסק וחיסל את דאעש. 뉴욕타임스는 현재 X라고 불리는 트위터는 윤리의식이 없는 전쟁터라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테러 집단의 선전장이 된 SNS를 비판했습니다. 이유는 X와 메타에 하마스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막으라고 경고했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학교들에선 잔혹 영상 우려에 자녀들의 SNS 앱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국제적 비난을 무마하려는 듯 여성과 아이 등 3명을 석방하는 영상을 공개해 또 선전에 나섰지만 이스라엘은 이 영상이 이번 전쟁 전에 촬영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자,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이 됐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들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성지인 알-아크사 사원을 훼손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전명조차 알-아크사의 홍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이번 전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김태윤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4월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에 있는 알-아크사 사원. 갑자기 섬광탄이 번쩍거리며 사방으로 터집니다. 이스라엘 경찰이 진입을 해 둥기로 앉아있는 신도들을 마구 때립니다. 이스라엘은 무장한 채 사원에 숨어든 팔레스타인 참배객들을 사원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팔레스타인은 무고한 참배객을 공격했다고 비난하면서 가자 지구에서 10여 발의 로켓을 발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알-아크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양측의 충돌은 매년 반복되고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알-아크사는 이슬람교와 유대교에서 모두 중요한 성지로 여기는 곳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에게 바치려던 장소이자 솔로몬 성전이 있는 장소이고 이슬람인들에게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승천한 장소로 이슬람 3대 성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지난 1967년 무력을 통해 인접국인 요르단으로부터 가져갔지만 알-아크사의 모스크 사원의 경내에서는 이슬람 신자에게만 허용하고 유대인들은 성전 산 바깥에 있는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관행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극우 성향의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이후 이스라엘에서는 불만을 공공연히 표출해왔고 올해엔 수차례 일부 극우 정치인을 포함해 이스라엘인들이 기습적으로 사원 경내에서 기도해 이슬람 측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الاقتحامات الواسعة صباح اليوم للمسجد الأقصى المبارك من المستوطنين ومشاركة وزراء متطرفين في حكومة الاحتلال تصعيد خطير للحرب الدينية وانتهاك لكل القوانين. 하마스의 이번 기습이 16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에 따른 경제난,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수교 정상화로 인한 고립 우려와
이란의 배후 지원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종교적 역사적 배경을 지닌 알-아크사가 충돌의 뇌관이 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인데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의혹에 이어 세 번째 기소입니다. 보름 전 기각된 구속영장에 함께 들어있던 대북 송금과 위증교사 혐의는 이번 기소에선 빠졌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은 법리적으로 무리인데도 그저 괴롭히기 위한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다시 재판에 넘기며 백현동 특혜 의혹을 지방 권력의 시정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난 2월 불발됐던 첫 구속영장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두고 썼던 표현입니다.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 구조가 닮은 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대북 송금, 위증 교사를 제쳐두고 백현동 의혹만 먼저 기소한 이유에 대해서도 막 재판이 시작된 대장동 의혹과 구조가 같아 함께 재판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특혜를 준 건 명백한 사실이고 직접 보고받고 체크하고 서명한 문서 등 물증도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시장이 산하기관 업무를 두고 배임죄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다며 괴롭히기 위한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고 사실상 야당 대표의 정치 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이 대표는 이미 2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3월부터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격주로 열리고 있고 지난주부터 대장동 의혹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닮은 꼴인 개발비리 의혹을 합쳐 재판한다 해도 이 대표의 매주 법정행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과 위증 교사 혐의 기소도 예정돼 있습니다.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 혐의, 이 대표가 부인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혐의까지 여전히 검찰 수사는 이 대표를 겨누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교입니다. 최근 3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수원 전세 사기 사건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잠적한 집주인 일가가 소유한 주택이 800채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90%는 집주인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임대인 정모 씨 일가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한 피해자는 며칠 사이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만기가 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집주인 정 씨와 연락이 끊겨 집이 방치된 세입자들입니다. 관리비를 원래는 집주인한테 바로 보냈거든요. 근데 바뀌면서 아예 관리비까지 건물 업체 회사한테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주택 관리가 잘 안 됐고. 피해 숫자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파악한 정 씨 부부와 아들 소유의 주택은 800여 채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18곳의 법인을 동원해 경기도 수원시를 중심으로 임대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전세 사고를 막기 위해 임대 사업자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된 집은 단 77채에 불과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한 집도 2채뿐이었습니다. 나머지 700여 채는 사실상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이 돈으로 2년 동안 잘 살고 아파트 가서 이제 또 살자 이런 나름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피해자들은 정 씨 일가가 보증보험 가입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금액을 대출받은 뒤 공인중개사들과 공모해 안심할 수 있는 집이라고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임대하는 건물 중에서 일부만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간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조사 권한을 부여해서 전세 사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에 신고된 피해액도 1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경찰은 전세 사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감사원이 한국조폐공사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폭언과 강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감사를 받은 공사 직원은 그 과정이 끔찍했다고 기억했는데요.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로 나온 차세대 전자여권과 관련해 감사원은 2년 전 여권 제조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류도 못 갖춘 무자격 업체가 선정됐고 납품 기한도 제대로 못 지켜 한국조폐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감사를 받았던 계약 담당 직원은 진술 과정이 끔찍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조폐공사 직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엮어서 처벌 주는 건 일도 아니다. 책상을 치거나 심야까지 조사하는 일들이 다반사였어요. 감사관은 키보드를 주먹으로 치면서 말하기 싫냐고 묻거나 미치겠다, 대화가 안 된다, 싸우자는 거냐고 직원을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저 없을 때 뭐 X라고 하고 뭐 팀장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팀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저희들은 어떤 사람 취급받는 대상이 아니고. 감사관은 직원의 변호사 입회 요청도 거부했고 업체 서류를 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냐며 초시계로 시간을 재면서 몇 번이나 서류를 다시 읽게 했습니다. 이 직원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감사원의 수사 요청으로 1년 동안 경찰 수사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불입건. 선정된 업체가 무자격 업체가 아니었고 납품이 지연된 건 조폐공사의 책임이라며 감사 결과와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것만 봐도 사실 감사원이 말 안 되는 감사를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들잖아요. 감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하고 과도한 감사를 한. 국가인권위가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일부 인정하기까지 했지만 감사원은 모욕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선 통상 수사 요청을 한다고 해서 다 범죄가 성립되거나 기소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받은 직원은 감사원과 조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징계 무효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로 유명해진 유튜버 김용호 씨가 부산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약점으로 잡아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김 씨는 다음 주 구속 심사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낮 12시 45분쯤 이 호텔에서 사람이 뛰어내렸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는데 야외 테라스에서 발견된 40대 남성은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유튜버로 활동했던 김용호 씨. 사망 당시 김 씨는 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또 연예인 4명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구속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사망 직전 유튜브 채널에 재판 결과에 대해 황당하고 억울하다, 역할을 끝내고 사라졌다 생각해달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호텔에서 추락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기자 출신인 김 씨는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출연진으로 활동했었는데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닌다고 방송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왜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 탄다고 내신 거예요? 재판에서 얘기할게요. 경찰은 김 씨의 사망으로 공갈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1톤 트럭이 인도를 덮치고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중 3명은 중상입니다.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톤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인도를 향해 돌진합니다. 트럭은 지나던 보행자들을 그대로 친 뒤 상가 기둥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 입구 쪽에서 1톤 트럭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 안전봉이 돌뿌리채 뽑혀나갔고 산산이 부서진 상점 기물들과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의 신분증, 구두 한 짝 등이 사고 당시 충격을 말해줍니다. 차량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면서 이곳에 있던 냉장고가 5m가량 밀려났습니다. 사방에 유리 조각과 파편들도 흩어져 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등 8명이 다쳤고 그중 3명은 중상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장을 보거나 점심 식사를 위해 시장을 찾았다가 활을 당했습니다. 나는 저 집에 가스가 터졌구나 하고 뛰어와 보니까는 차가 벌써 이미 그렇게 갖고 다들 들어놓여 있고 난리더라고. 사고 직후 운전자는 보험사 직원에게 급발진을 주장하며 차량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근데 목소리를 들었대요. 분은 의식이 없어서 잠깐 너무 충격을 크게 받았으니까.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려다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지난달 아르바이트 면접을 갔던 10대 재수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이 남성은 구인 사이트 이력서 조회를 통해서 1,000명이 넘는 여성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아르바이트 면접을 왔던 10대 청소년들에게도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부산 진구의 한 스터디 카페. 자신을 사장이라고 소개한 40대 남성은 아르바이트 면접으로 온 10대 재수생을 카페 일을 하며 돈을 더 벌게 해주겠다며 역건물로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끌려간 곳은 유사 성매매업소였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얘기만 좀 몇 마디 나누면 되는 거다. 바로 옆에 있는 데 한번 가볼래. 서로 유도를 해가지고.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재수생은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해자에 더해 어린 학생들까지 면접을 왔다는 목격자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검찰이 추가 수사해보니 우려는 현실이었습니다. 남성은 유명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려진 이력서를 조회해 1,000여 명의 여성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스터디 카페 사장을 사칭한 거짓 문자를 받고 찾아온 여성들 중 40여 명을 유사 성매매업소로 유인했습니다. 여기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6명 중 2명은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겉으로는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며 뒤로는 성폭력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제 그럼 퇴사하신 거예요? 지난달 거의 끝에부터. 지난달에도 거의 안 나오셨는데 아예. 남성은 또 5년 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지만 직장정보 등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회사와 갈등을 빚던 노동조합 소속의 PD와 기자들을 현장에서 배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MBC 전직 사장들에게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중에 김장겸 전 사장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 괴담 방지 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자신의 혐의는 전 정권이 방송 장악을 위해서 엮은 사건이고 늑장 정치 판결이 나왔다면서 반발했습니다. 나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취임한 MBC 안광환 사장은 신사업개발센터, 뉴미디어 포맷 개발센터 등 두 조직을 새로 만들어 PD와 기자 등 28명을 차례로 발령냈습니다. 스케이트장 운영, MBC 캐릭터 고무장갑 출시 등 직종과 무관한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2018년 검찰은 노조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안 전 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회사와 갈등을 빚던 민주노총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회사 행위자로 보고 부당 정보 인사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지낸 뒤 안 전 사장에 이어 취임한 김장겸 전 사장도 같은 부당 정보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추려고 조직을 신설해 정당하게 인사 발령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무실에 영상 제작 편집 설비조차 없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5년여 만에 대법원은 두 전직 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형의 집행을 2년 유예하라고 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 괴담방지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전 사장은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가 방송 장악을 위해 엮은 사건이라며 김명수 사법부가 질질 끌다 정치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죄가 확정된 김 전 사장이 여당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MBC 보도국장 시절 노동조합 보고서를 찢어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기화 현 EBS 감사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아온 사람들이 작년에만 67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135곳의 병원을 다니면서 820여 차례나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피부 시술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수면 마취가 가능한지 묻자 프로포폴 주사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혹시 의사 선생님이랑 진료는 어려울까요? 원하시면 연결은 해드릴게요. 근데 저희가 딱 원장님 상담은 안 하고 있긴 하거든요. 지난해 한 30대 여성은 이 병원을 34번 방문해 86번의 프로포폴 처방을 받았습니다. 지금 5월달도 다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다 받았어요. 이 여성은 이 병원을 포함해 모두 135곳에서 16,520mm의 프로포폴을 처방받았습니다. 지난해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환자는 67만여 명으로 4년 사이 18만 8천여 명이 늘었고 5곳 이상 방문한 환자도 3,059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의료용 마약 쇼핑은 프로포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30대 남성은 서울과 경기, 세종 등 의료기관 39곳을 돌며 525차례에 걸쳐 졸피뎀 12,775정을 처방받았습니다. 중독성이 강하고 오남용 위험이 큰 마약류를 처방할 때 의사는 의료 쇼핑 방지 정보방에 접속해 환자의 1년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 가입한 의사는 11,000여 명,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의 10.6%에 불과합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의료기관 마약 관리가 허술한 만큼 해당 병원들에 대해 정부의 긴급 점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을 돌아다니며 의료용 마약류를 쇼핑하는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처방 투약 보고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159명의 목숨이 희생된 12구 이태원 참사. 이제 일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이렇다 할 추모 공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이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른바 사회적 애도를 통해서 참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골목길. 여전히 시계는 작년 10월 29일, 그날 밤에 멈춰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왔거든요. 좀 많이 잊혀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그때 안타깝게 돌아가신 젊은이들에게 좀 힘이 되고자 해서 왔습니다. 함께 슬퍼하며 눈물 짓던 우리는 차츰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졌고 어느새 다시 가을을 맞았습니다. 참사 현장에는 1년째 별도의 시설 없이 이렇게 건물 외벽에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추모 공간 설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기억과 안전의 길이란 이름의 추모 공간. 유족과 시민단체가 먼저 요청해 관할구청이 비용을 댔습니다. 그러나 임시로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돼야 추모회장으로 공식 인정되고 시설 보강과 관리도 가능해집니다. 국가의 부재로 죽은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지만 이 아이들로 해서 나아지고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서울시청 앞에 유족들이 설치한 분향소는 철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공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서울시가 부과한 변상금 2,900만 원. 국민권익위에 이의를 제기해봤지만 타당한 행정처분이란 답을 들었습니다. 1년이 다 돼가도록 사실상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소중한 불씨라도 지키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저희는 절박하게 분향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기억을 위한 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2차 가해의 제도적 방지, 이 모든 게 이른바 사회적 애도가 합의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되지 못했을 경우 사라진 이들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혼란과 의심이 생김으로써 사회적 애도가 지연되고 사건의 의미와 교훈을 기억하는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통일교에 대해서 해산 명령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가 피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암살범이 통일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정부가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결과인데요. 일본 내 통일교 신자들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반발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작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야마가미 데스야의 총에 맞아 숨지며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야마가미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하느라 가정이 파탄됐다고 밝혔고 일본 정부는 통일교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일본 문부과학성은 종교법인 심의회를 열고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資料、情報の収集、分析を行った結果、旧統一教会の活動に係る実態が十分明らかになり、解散命令事由に該当するものと判断。 통일교는 종교 행위를 빌미로 고가의 물건을 강매하는 이른바 영감상법이 큰 논란이 됐는데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불법 행위가 계속된 것이 해산명령 청구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부과학성은 도쿄 지방법원에 통일교 해산명령을 청구할 계획인데 재판 과정에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까지 심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산명령이 내려지면 종교법인의 자격을 잃게 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행위는 가능해 신자들이 교리를 믿거나 종교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통일교 측은 신자 5만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해산명령 청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오음진리교는 7개월 만에 해산명령이 확정됐지만 명각사는 3년이나 걸려 앞으로 일본 정부와 통일교 사이에 법적 공방이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은행권 대출만 따져도 1,000조 원이 넘습니다. 고금리 기조에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각종 담보대출이 조건이 완화되면서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늘어났습니다. 빚은 계속 늘어나는데 최근 대출 금리는 더 오르면서 빚이 있는 사람들은 사정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녀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빌렸던 2,500만 원을 포함해 3천만 원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권모 씨. 소득이라고는 아이 돌보는 일을 하며 받는 돈이 전부인데 매달 빚을 갚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죽으라고 벌어갖고 돈이 뭐 여기 저기 뭐 이렇게 돈이 못 달라는 거예요. 생활이 전혀 안 돼. 쌀 팔 돈도 없어요. 결국 2달 전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채무 조정을 신청했지만 빚 갚기 어려운 건 여전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나 웬만하면 말하기 싫은데 그냥 좀 도와달라 했더니 한 달을 도와준대요. 그래서 추석 전에 100만 원이 나왔어요.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 잔액은 1,079조 8천억 원. 가계부채가 6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주택담보대출이 6조 1천억 원 늘어난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큰 위기가 없는 이상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게 좀 문제인 거죠. 액수가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아 제대로 못 갚는 일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권 씨처럼 채무 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올해 7월까지 10만 7,400여 명으로 이미 지난해 1년 신청자의 78%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중엔 월 소득이 300만 원 넘는 사람도 11%나 됩니다.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서 이 성장 잠재력이 점점 낮아지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돈을 벌어야 부채를 갚을 텐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고. 이번 달 역시 가을철 이사 수요 등으로 가계대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와 함께 시중은행들이 이번 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연이어 올리고 있어 가계의 빚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말린 담뱃잎으로 직접 담배를 만들어서 사갈 수 있는 수제 담배 가게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성에 대한 검증도 되지 않았고 판매 형태도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담배 사업법상 관리 대상이 아니라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수제 담배 가게. 여기 오면 2분에 담배 한 갑을 말아 피울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미리 만들어진 상태로 팔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너무 노수가 많이 나갖고 손님들이 그렇게 말아가면 손해겠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피는 것도 만들 겸 만들어 놓은 거야.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거 만들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드릴 할 테니까. 담배를 제조하는 건 정부, 판매하는 건 지자체에서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말로만 수제 담배일 뿐 완제품으로 팔면 불법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데다 가격도 저렴해 최근 1년 새 전국적으로 100곳 이상 늘었습니다. 광고는 더 노골적입니다. 담배잎은 미국산 화학약품을 안 넣기 때문에 훨씬 덜 해롭죠. 실제로는 유해 물질이 더 나오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수제 담배 한 개비 속에서 검출된 니코틴과 타르의 양이 시중 담배의 각각 59배, 53배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제도적인 관리는 없습니다. 일반 농산물처럼 쉽게 수입이 가능한 담뱃잎의 원산지부터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중국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나라마다 가격이 다 틀려서 태국, 필리핀, 아무래도 동남아가 제일 싸. 담배 제품에 매겨지는 세금도 안 냅니다. 25,000원 세금이 안 들어가니까. 수제 담배는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습니다. 담배세 적용도 전혀 받지 않아 과세 사각지대도 발생한. 최근 국회엔 담배 제조 장비의 이용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들이 늘고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 하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도 학교를 지을지 말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폐교 대신에 분교 형식으로 학교를 유지하는 이른바 도시형 캠퍼스가 서울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한 해 신입생이 10명 이하로 줄면서 올해 문을 닫았습니다. 이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은 왕복 6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나가서 버스를 태워 보내고 그렇지 않고 저쪽으로 가는 애는 걸어서 좀 가는 거지. 서울 강동구의 한 공공주택지구.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없어서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합니다. 애들이 그냥 막 뛰어갖고 햇줄 건너갖고 그냥 저쪽 가서 셔틀버스 타고 가고 그래요. 그렇다고 학교를 새로 설립하기엔 학생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공공주택 지구 안에 있는 이 학교 부지에는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대신 인근 초등학교의 제2캠퍼스가 만들어집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해법으로 도시형 캠퍼스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수가 적은 초등학교들을 통폐합하거나 신설하는 대신 가까운 다른 초등학교의 캠퍼스, 즉 분교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일반 학교를 신설하거나 통폐합하는 절차는 까다롭지만 제2캠퍼스 형태의 학교는 학생 수와 배치 기준 등이 유연합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도시라는 공간에서의 학교 그래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의 정책이다. 학교는 두 곳이어도 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한 명이 맡아 통합 관리합니다. 본교와 비교해서 학생들이 절대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동일한 교육과정과 급식도 저희가 필요하면 분교형 캠퍼스에 조리실과 영양사도 배치하고요. 교육청은 또 공간이 남는 학교 부지 일부에 공공주택을 지어 초등학생 학부모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폐합이 필요한 학교 명단은 오는 12월에 발표됩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프로배구 V리그가 이번 주말 개막을 앞두고 미디어데이를 가졌습니다. 아시안게임 부진의 여파에도 팬들을 모으기 위한 선수들의 절실함이 엿보였습니다. 개막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인 7팀의 대표 선수들. 새로 도입된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먼저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จริงๆนักกีฬาทีมชาติเกาหลีน่ารักทุกคนเลยนะคะก็อยากสนิทกับทุกคนแต่ว่าตอนนี้แยกทีมเป็นสโมสรแล้วค่อนข้างที่จะต้องสนิทแค่ในสโมสรตัวเอง
Enggak, anak-anakku pakai pin di dalam hijabnya. Ini jarum, bukan pin. 36 최연소 사령탑 트린지 감독도 분위기 적응을 위해 애썼습니다. You think I'm not friendly with them? 아시안게임 부진의 여파를 의식한 듯 선수들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는데요. 안 좋아하실까 봐 걱정도 되긴 하지만 또 리그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저희를 많이 더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침체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습니다. 일단 배구 선수들은 이제 팬서비스가 정말 좋고요. 진짜 해달라는 건 정말 웬만한 거 다 해줘서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밝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보여줄 수 있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20번째 시즌을 맡게 된 V리그.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모레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강원도를 비롯한 동쪽 내륙에 안개가 자욱하겠고요. 낮에는 오늘보다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하늘의 구름량이 늘어나면서 한낮 햇볕을 막아줄 텐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또 가을이 깊어지는 때인 만큼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쉽게도 대부분 지방에서 요란한 가을비가 내립니다. 비는 토요일 오전부터 밤사이 중부와 전북에, 오후에는 전남과 경북, 또 경남 서부 내륙에서 오겠고요. 내리는 양이 많진 않지만 곳에 따라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구름이 많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오전까지 너울성 파도도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의 최저 기온은 14도, 안동 11도, 대전 12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2도, 광주 23도 등으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가 그치고 북쪽에 한기가 내려오면서 날이 추워지겠는데요. 특히 내륙 산지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